먹거리 기말고지 뭘로 해야 되지? 그러게요. 형 재훈이는 뭐 생각하고 있나 물어볼까요? 그럴까? 재훈아, 기말고지 뭐 생각한 거 있어? 어? 굿데이 사약가 백지훈입니다. 여러분들 먹거리와 농업의 사약 잘 들으셨나요? 네, 그렇다면 이혜진 교수님이 수업 첫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신 부분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뭐지? 식량안보? 먹거리치기? 네, 물론 식량안보와 먹거리치기도 엄청 중요하죠.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들을 밝혀내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죠? 뭐지? 기억이 안 나? 아이 괜찮아. 네, 그럴 줄 알고 우리 과제를 도와줄 사람 찾았거든. 소개합니다. 먹거리맨. 누구야? 안녕하세요, 먹거리맨입니다. 아이 사람들아, 강의 잘 들었다면서 그걸 좀 못하면 어떡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그럴 줄 알고 오래전부터 준비한 프로젝트가 있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먹거리와 농업의 사약 특집 세계 음식문화 시험편입니다. 자, 그럼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바로 가보시죠. 먼저 음식을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재료 아닙니까, 재료? 자, 그래서 재료를 구하러 현장에 와봤습니다. 근데 재훈아가 아니라 먹거리맨 왜 식자재 마트가 아니라 이런 곳에 온 거야? 여기 재료가 어딨어? 에이, 우리가 오늘 해먹을 음식의 핵심 재료는 마트에서도 못 구해. 그리고 재료가 없다니. 처음부터 그 발밑에 그거 한번 봐봐. 그 재료들이 있네. 개미?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개미 알바를 만들어 볼 겁니다. 야, 이걸 어떻게 먹어? 아니 먹거리면 이거 곤충을 먹는 건 좀... 아이 참, 큰일 날 소리 안 나. 이거 베트남에 실제로 있는 음식이 소이쭝기엔이라는 음식이야. 물론 베트남 지역에 서식하는 검은 뿔개미 알을 사용해야 하지만 외래종을 함부로 한국에 들어올 순 없잖아.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리아 버전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곰개미를 써야 하는구나. 바로 그거야. 그럼 잠만 말고 빨리 채집이나 해보자고. 김PD 빨리 도와줘. Two hours later. 여러분들, 저희가 개미알을 일부 채집해서 모아놨는데 참 실하죠? 이제 더 모아가지고 빨리빨리 요리해서 먹으러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힘들게 재료를 구해왔으니까 맛있게 요리해서 먹을 차례죠. 근데 아쉽게도 흔한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레시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지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 먹는 영상을 참고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하나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해 봅시다. 자, 소개합니다. 냄비학장인 김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냄비밥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소이쭝기엔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냄비밥을 만든 횟수가 약 5만 회 이상 될 텐데 그 중에서도 개미알이 들어간 냄비밥은 처음 만들어 보는데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Đây nha anh em. Chứng kiến lúc nãy hai mẹ con đi trên đồi lấy được về đây, giờ mẹ mình bắt đầu đang làm sạch đây, cho vào nước rửa. 첫 번째로 채취한 개미와 개미알, 번데기를 깨끗하게 씻어 불순물을 제거하고 가능한 개미를 걸러냅니다. 영상을 보시면 성체개미들은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먹기에 불편합니다. 그러니 걸러내주고 부드러운 번데기와 알만 따로 모아야 합니다. 자, 지금 개미들은 살아있으니까 밖에서 방생시키고 오겠습니다. Vâng, đây nha các bạn nha. Chứng kiến của mẹ mình lúc này. 두 번째, 이것도 뭐 간단하죠? 쌀을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아까 준비한 쌀에 재료들을 넣어줍니다. Nhiếp đuôi ra nhiếp. Rồi, đấy, mẹ mình đang bắt lên này. Đó cả nhà. Đấy, 네 bếp lửa 번째로 hồng. 밥이 잘 익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섯 번째, 잘 익은 밥을 섞어줍니다. 여러분들, 완성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때까지 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귀한 거 우리끼리만 먹으면 안 되겠죠? 특별한 게스트를 섭외하러 가보입시다. 낙지 안 먹는다. 낙지 왜? 낙지 수고 먹지. 이래요? 생으로 먹고,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이래. 수고 먹지. 그럼 우리 한번 맛있는 거 물어볼까? 그럴까? 네, 여러분들 특별 게스트입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에서 사회학과를 다니고 있는 원정승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거 드시러 왔는데 소감은 어떠신지? 저번에 낙지 먹을 때도 진짜 좋았는데 얼마나 좋은 걸 주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는지 일단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뭐 말 필요 없이 오늘 음식은 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짜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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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짝짝짝짝, 따라리라리라리. 뭐죠 이거는? 밥 아닌가요? 이거 개미안 넣은 밥인데요. 이 노란 게 예. 케미알이에요? 예. 아니 이걸 왜 먹어? 알! 아니 정수영씨 사였다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 이준 교수님의 먹거리 농업의 사역 수고하지 않으셨나요? 정말 인성 있게 들었죠. 예. 그런데도 그런 소리 하다니 김PD랑 체감도 그렇고 여러분들 자꾸 그러니까 내일들을 대비해가지고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개미알밥을 왜 먹을까와 같은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문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중의적 표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음식을 왜 먹지?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학도로서 두 번째 의미에 더 집중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 두 번째 질문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사회학적 상상력의 개념을 제시한 라이트 밀스에 따르면 사회학적 상상력이란 인간과 사회, 개인 일생과 사회 역사, 내면과 외면의 상관관계를 한계를 두지 않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의 경험을 더 넓은 사회적 맥락과 연결지어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학적 상상력을 통해 우리는 기존에 익숙하고 한정된 궤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와 전환을 경험할 수 있으며 사회 문제, 현상 등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통찰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제 사회학적 상상력을 질문에 적용시켜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의미가 생각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두 번째 의미는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음식을 먹게 되었는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사회학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익숙하게 즐겨 먹는 산낙지가 해외에서는 혐오 음식으로 선정된 것을 아십니까?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에서는 주인공이 복수를 다짐하며 낙지를 산채로 먹는 장면이 인상 깊은데요. 이 장면이 미국 영화 전문 사이트 무비폰이 선정한 역대 영화 속 역겨운 음식 씬 1등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나름 익숙한 음식이지만 해외는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북유럽, 서유럽은 대서양과 가깝지만
낙지, 오징어, 문어와 같은 두 종류를 식재료로 잘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문어를 악마의 물고기라고도 부릅니다. 왜 한국에는 흔한 먹거리인 두 종류가 북유럽, 서유럽에서는 꺼리는 먹거리가 되었을까요? 이는 먹거리와 관련된 사회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과거의 중세 유럽 사회를 지배한 기독교의 구약 성격 세 번째 권인 레위기 11장에서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 부정한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9절에서 12절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물속에 사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어서도 안 되고 그것들의 주검도 피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과거 유럽 사회에서 이와 같은 종교적 영향은 먹거리로서 두 종류를 꺼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부감은 이후에 해괴한 전설을 통해 표출되었습니다. 과거 대항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 캐리비안 해적에서는 바다괴물 크라켄이 나옵니다. 영상과 같이 크라켄은 두 종류의 형태를 한 전설상의 괴물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항해 시대의 유럽은 이러한 크라켄을 상상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대항해 시대 일부 북유럽, 서유럽의 국가들, 예를 들어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의 국가들은 과거부터 해상 무역이 발달하여 먼 바다로서의 항해가 잦았고 특히 신항로 개척, 교역을 하려면 거대한 대서양을 항해해야 했습니다. GPS나 원거리 통신, 튼튼한 철제 선박 등 기술이 발전한 현대에도 항해는 매우 위험한 여정인데 과거의 먼 바다로의 항해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선박들이 난파당하거나 전염병으로 인해 실종되는 일이 매우 잦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왕 오징어의 실제 존재입니다. 이 사진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오징어 중 하나인 대왕 오징어입니다. 이 대왕 오징어들은 때때로 죽은 상태로 육지에 떠내려옵니다. 현대에 봐도 이 오징어는 정말 신기한데 과거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세 번째로는 미지에 대한 인간의 공포와 상상력입니다. 과거 유럽인의 입장으로 생각해 봅시다. 종교적으로도 깊이 되는 대상인 두 종류와 바다를 항해하다 없어지는 선원들, 그리고 가끔 해변가로 떠내려오는 대왕 오징어. 이와 같은 요소들은 미지의 공간인 먼 바다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과 상상력을 자극시켜 크라켄 설화를 탄생시켰고 앞서 설명한 사회적 배경들로 인해 북유럽, 서유럽 사람들은 자연스레 두 종류를 먹거리로서 꺼리게 된 것입니다. 반면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두 종류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도 있는데 먼저 산업공상 체제였던 고려, 조선은 유럽과는 달리 먼 바다로의 항해하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공포스러운 바다 괴물에 대한 설화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선비 문화권이었던 조선은 문어를 다른 물고기와는 달리 사람처럼 머리가 커서 영리한 동물로 생각했고 먹물로 인해 붓으로 글을 쓸 수 있게 해주는 먹물을 가지고 다니는 물고기라는 뜻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제사상에 문어가 올라올 정도로 두 종류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한 사례처럼 우리 사회에서 친숙한 먹거리라도 다른 사회에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먹거리는 단순히 먹고 소비하는 것을 넘어 내가 사는 나라의 문화를 나타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먹거리는 사회를 만드는 인간의 행위 중 중요한 삶의 근간입니다. 먹거리에 대해 알아가면 그 사회를 이루는 각각의 집단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을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먹는 것은 바로 나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먹거리는 어떻게, 언제, 어디서, 왜 먹는가에 따라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상입니다. 이제 이 말의 해답을 찾기 위해 소이춤키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음식은 베트남, 정확히는 베트남 소수민족인 따이족과 무엉족의 전통 음식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생소한 먹거리인 개미의 번데기나 개미의 알을 밥에 넣어 먹는 음식인데요. 도대체 이들은 이 음식을 어떠한 이유로 먹게 되었을까요? 1979년 3월 2일 베트남 민족 집단의 명명법에 관한 121호 결정을 통해 베트남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민족 집단은 총 54개입니다. 베트남 정부의 공식 인정에서 알 수 있듯 베트남은
여러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국가이며 다수를 차지하는 민족인 낀족이 88%, 나머지 53개의 소수민족이 12%를 차지합니다. 다음 사진은 따이족과 무엉족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과 모습입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경우 베트남의 소수민족인 따이족과 무엉족은 산간 고지대와 접경 지역에 다수 거주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단백질 공급에 몇 가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가축 사육의 어려움입니다. 산악지대의 험준한 지형과 불리한 기후 조건은 가축을 사육하기에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의 제약입니다. 산간 고지대는 대규모 농작물 재배가 어려워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의 공급도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의 제한입니다. 내륙 고지대 같은 경우 수산 자원을 얻기 힘들어 어류 등을 이용한 단백질 공급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산간 고지대와 접경 지역에 사는 따이족과 무엉족 같은 소수 민족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검은 뿔개미의 번데기와 알과 같은 곤충을 단백질 공급원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곤충은 환경에 적응력이 강하고 번식이 빠르며 단백질을 포함한 영양가가 높아 지역 거주민들에게 중요한 식량 자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이클 캐럴란의 저서 먹거리와 농업의 사회학에서 서술한 인종과 민족성 연구를 보면 음식과 인종적 정체성에 대해 마이클 캐럴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음식은 인종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흑인 스타일로 먹기는 미국 거주 흑인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이 더 다양해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본디 뿌리인 아프리카에 연결해주는 원천으로 남아있다. 흑인들의 소울푸드는 적어도 일부 미국 거주 흑인에게는 인종적 자긍심과 연대를 표현한다. 이와 같은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일부 흑인들은 흑인 스타일로 먹기를 통해 기존 주류 집단인 백인의 기호를 반영하는 먹거리 양식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전통적 음식을 유지함으로써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이클 캐롤란은 먹거리를 통한 집단적 정체성 형성을 강조했습니다. 먹거리를 통한 집단적 정체성 형성을 소이충키엔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2%의 베트남 소수 민족들은 베트남 빈곤층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들이 겪는 경제적 군핍은 도시 경제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어서 발생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베트남의 소수 민족은 차별과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산간 고지대와 접경 지역에 다수 거주하는 소수 민족들의 특성상 이들을 중앙적 권력의 통제와 관할하에 두는 것은 힘들었고, 따라서 안보라는 측면에서 소수 민족들은 끊임없이 국가로부터 불신과 견제를 받아왔습니다. 근현대에 들어 베트남 정부는 소수 민족, 개별 언어 사용권, 법적 인정 등 낀족이 중심이 된 베트남 사회에서 소수 민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왔지만 조화보다는 통합을 강조하는 측면이 일부 보이고, 또한 막상 현실에서는 소수 민족들이 낀족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는 못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먹거리를 통한 집단적 정체성 형성은 따이족과 무엉족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 음식인 소이쭝끼엔을 먹음으로써 주류 집단인 낀족과 차별성을 명확히 하여 내부 결속 강화를 통해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먹거리는 단순히 섭취하는 것을 넘어 내가 먹는 것은 바로 나라는 말처럼 나의 생존, 취향과 스타일, 문화적 정체성과 소속감, 사회적 지위와 관계 등 나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먹거리를 기존의 익숙함에서 벗어나 사회학적 상상력을 통해 바라보면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사회학적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저는 이제 사회학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사회학적 상상력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보고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우리에게 익숙한 먹거리가 다른 집단에게는 생소할 수 있다는 게 기억에 남네요. 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네.
이 먹거리라는 게 이 먹거리는 단순히 섭취하는 것을 넘어 내가 먹는 것은 바로 나라는 말처럼 이 나와 관련된 정체성을 규정하는 이 중요한 존재라는 개념이 작년에 들었는데 까먹었던 것 같아요. 다시 되새김돼서 좋았네요. 네. 자, 그럼 다시 술집 게임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젠 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예. 처음에는 저 이런 걸 왜 먹냐 생각했지만 다시 사회 상상력을 되새겨보니 이 전곡을 좀 질린 느낌이었습니다. 이 개미알을 먹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엄청난 거부감을 주겠지만 이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음식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좋아하는 산낙지도 외국인들은 보면 기겁한 음식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해보니 음식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 진짜 먹어야 돼요. 예, 먹어야죠. 자, 한번 봅시다. 노란색 맞네. 말씀. 니가 먹어야지 이거. 빨리 먹어라. 책임진다. 우리 감독도 줘야겠지? 셰피디, 니무라. 생각보다 좀 꼬신데 얘. 맛이 어때요? 고소하다고요? 좀 꼬시네요. 근데 개미알 양이 별로 안 돼서 그런지 저는 그냥 밥맛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김치 없나? 감독 어떤데? 저는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그래요? 좀 시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긴 해요. 게임이 되는가? 게임이 너무 싼거 아니야? 개미 얘기는 하지 말죠 이제. 저는 10점 만점에 6.5점 주겠습니다. 6.5점. 저는 이제 5점. 저도 5점 주겠습니다. 다들 저보다 잘해. 한국 사회 또한 이러한 먹거리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음식들이 많은데요. 그중 하나인 부대찌개는 한국 전쟁 이후 궁핍했던 시기에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식량 자투리를 모아 끓여 먹었던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부족한 식량 상황에서 미군 부대에 남는 햄과 소시지는 귀중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으며 이를 한국식 양념과 함께 끓여낸 새로운 음식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처럼 부대찌개는 한국 전쟁 이후 어려웠던 시절의 역사적 배경과 외국의 음식 문화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했으며 한국인의 창의력과 적응력을 보여줬습니다. 또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문화적 상징이자 한국의 먹거리 정체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음식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먹거리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농촌과 사회의 관계 회복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먹거리 정체성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먹는 음식의 기원, 그리고 그 음식이 자신들의 문화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통해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정체성 강화를 위한 활동들은 먹거리와 문화의 연계 강화, 먹거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같은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먹는 먹거리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하면 전통 음식과 그 재료인 지역 농산물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이는 곧 농촌의 소외 현상을 극복하고 지역 농업의 지원을 증대시키는 연쇄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비자와 농부가 신뢰 관계를 쌓는 밑거름이 될 것이고,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농부들은 더 질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상생관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거리 정체성의 강화만으로 이러한 상생사회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직거래 장터 활성화, 지역 농산물 사용 촉진,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 홍보, 지속 가능한 농업 지원 등의 실천 방안을 통해 농업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사회적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들의 직접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에게는 문화적 정체성의 강화와 직접적 실천 방안들을 병행하는 유기적이고 연대적인 사회 구조 체계를 만들려는 노력이 요구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처럼 먹거리는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모든 사회적 의미가 응축된 하나의 집합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그럼 다음을 기억하며 저는 가보겠습니다. 웰던. 넌 나한테 김도 넣어가지고 사랑을 넣어주는 거야? 아 원래 손으로 놓은 거야. 솔직히 좀 짜네. 이렇게 봤어. 다음에 계속 발전을 시도가 없나?